자, 부국강변 두 번째 교육의 혁명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의 교육의 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 부모가 선택해야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허락이 있으면 학교에 갈 수가 있었고, 또 부모가 허락이 없으면 보내지 않으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나서 이제부터 그 교육은 부모가 좌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교육은 이 나라에 태어난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 건국 다음 해에 서둘러 교육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교육 체제 정비에 나선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의무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초등교육 의무화를 선언하여 보편적 민주 시민 교육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국가 경제 규모로 보면 명백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의지는 했지만 명백한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지도자의 의지는 확고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제도는 식민지시기 고작 22%만이 취약 경험을 갖고 있던 한국에 1959년에는 전국 학력 아동의 95.3%가 취약하는 국가로 변모를 시키는 그런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막대한 교육 예산을 들여 사회 과목을 비롯하여 서구식 민주주의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뒤에 나오겠지만 그 결과가 또 아이러니하게도 4.19 혁명의 단초가 되는 학생들이 일어나는 또 이런 지식인들이 일어나는 그런 또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이 시대에 교육받은 학생층들과 이승만이 저항하던 민족주의의 세력과 이 합작으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가 또 일어났던 그런 시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과 이 교육혁명은 어떻게 보면 이 타고난 신분이 아니라 교육이 성공의 수단이 된 것도 더 이상 양반의 제도가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든 그런 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의 교육혁명은 어떻게 보면 한성 감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쓴 논설에서 교육을 향한 신념이 강력하게 표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국신문에 이 실렸던 근데 나라 구제는 교육으로라고 하는 것으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이 아니면 나라와 백성이 흥왕 발달할 수 없으니 교육이 제일 급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어떻게 보면 일평생 교육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성 감옥부터 시작해서 한성 감옥에서부터 교육의 경험을 쌓으면서 놀라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에 갇혀 있던 청소년들에게 한글을 깨우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어른 재수들이 그런 학업에 대해서 비웃고, 그러다가 점차 이 학생들이 발전하고 한글을 읽고 글을 읽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한 명씩 와서 이렇게 글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성 감옥의 이 학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초기에 발달하는 그런 나라였다. 그래서 이 한성 감옥 교육 학교도 마찬가지로 외국에 많이 알려진 유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은 나라가 발전하려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우쳐야 하고, 백성이 깨우치려면 교육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900년 8월 5일에 쓴 옥중 잡기에서 신역전 기부록을 인용하면 그 당시에 한문에 능통한 사람이 모두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래서 통틀어 말하더라도 많아야 3분의 2에서 3 정도가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는 10분의 7, 8이 모두 돼지 시자와 돼지 해자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문을 연구하고 싶어도 현존하고 있는 고사의 유적이나 를 제외하면 모두 청나라 사람들이 번역하고 저술한 한문 서적 몇 질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역이나 공업이나 이런 공법, 약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달성하려면 종교와 교육을 선행해야 한다라고 해서 종교와 교육과 민주주의를 연결된 개념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성 감옥에서 정립한 기독교 입국론을 연장을 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으로 국민의 각성해야 독립민주공화국을 수립할 수 있다는 신념을 행동으로 취하게 되는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펼친 교육 정책은 헌법 제정에서 먼저 출발했고 그래서 건국 헌법 16조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지닌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 교육가 주기용 이분은 주기철 목사의 사촌지간이라고 하는데 그 교육 국책상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요. 모든 건국의 기초를 교육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건국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등한히 한다면 국가 백년 대계가 끊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만큼 이 교육에 대한 모든 관심이 이 16조에 쏠려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국가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의 자유화를 이룩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기여한 것은 또 다른 요인인데 보통선거제의 도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에게 똑같이 한 표를 주는 자유선거 제도는 불평등한 신분 사회를 무너뜨리는 혁명적인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선거제는 당연히 의무교육제를 도입으로 이끌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개인이 선거에서 올바른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육받고 현명한 국민 대중이 있어야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출발하던 1948년에 문맹률은 80%에 이르렀는데 이승만 정부는 1949년에 모든 어린이가 6년제 초등교육을 무상으로 받도록 하는 의무교육제를 도입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시교육, 에서 그 이승만의 미국인 정치 고문 로버트 올리버는 전쟁 당시에 방문한 그 야외 중학교를 본 소감을 이야기하는데요. 무지개 꼴인 학교 문에는 글귀가 적힌 광목이 달려 있었는데 이곳은 우리의 싸움터다.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자유롭게 하는 길을 배운다. 그래서 피난통에 밥은 못 먹어도 아이들 손에 책이 쥐어져 있었다라고 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도 이 전시학교에서는 전쟁에서 가장 왕성한 전투력을 보유한 젊은이들이 모였고 20대 초반이나 학년기를 따지면 대학생들이 군인으로 가장 적합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6.25 당시 이승만은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조처를 내립니다. 이 대통령은 대학생들을 병력에서 면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국민을 교육해야 한다는 이승만의 열의는 이렇게 6.25 전쟁 중에도 식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북한군이 밀려 임시 수도를 정한 부산에서 전시학교를 운영하고 있던 상황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다급한 상황이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거의 뭐 나라가 없어질 수 있는 공산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열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그때에 이렇게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거죠. 군대 안 가도 된다는 국가 조처를 내리는 엄청난 특혜를 내는 거죠. 이만큼 이승만 대통령은 그 인재를 보호했고 그만큼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조처를 내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일으킬 때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려는 비상한 대책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건물도 없는 국민학교에 노천 교육의 현장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그 아이들이 와서 전쟁 중에도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지방 국민학교가 자책의 화면이고요. 그다음에 전쟁 중 한글날 기념 한글 타자 대회를 개최해서 문맹자 퇴치 운동을 적극 펼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고 있는 통에도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거의 낙동강까지 밀려가 있던, 거의 뭐 조금만 더 내려가면 나라 자체가 공산화되는 상황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가난한 나라였음에도 남다른 교육률로 이승만 정부는 예산의 10% 이상을 교육에 투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는 한국 사회가 교육을 통해 신분이 상승되는 개방 사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시간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공업화에 필요한 우수한 노동력을 키우는 과정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유학을 통해서 인재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승만 통치기에는 대중교육과 함께 고급 인력 양성에도 상당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해방 직후에 19개의 학교가 있었다면 대학이 1960년에는 63개로 크게 늘어나는, 그래서 대학생 숫자도 10만 명으로 늘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그 50년대, 그러니까 55년부터 61년까지 미국 국제협력본부는 개도국 원조 프로그램인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7년간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데,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의과대학, 농과대학의 교수 요원 226명이 미네소타 대학에 연수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육 원조로 서울대학교 한 곳에만 무려 1,000만 달러에 가까운 원조를 지원해 교수들을 훈련시켰다는 거죠. 그 당시에 1,000만 달러면 엄청난 돈을 투자한 거죠. 그만큼 미국이 이 그 교육 원조에 대한 투자가 엄청났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서울대 교수 전체 인원 중 80%가 미네소타 프로젝트 혜택을 받았고 한국의 기술과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기한 바로 이 프로그램이 바로 미네소타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전이 오는데 60년 전 한국을 가르친 미 의대 한국을 배우러 다시 온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의 의대 학장이 그 서울 아산병원 원장한테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내용은 지금부터 60년 전 우리 대학은 한국 전쟁 후 폐허가 된 서울에서 의사들을 받아 선진 의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배운 의사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한국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미네소타 의료진이 서울 아산병원에 생체 간 이식 기술을 배우고자 한다 하면서 이제 그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나라에서 이제 가르치는 나라로 변마는 그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또 그 미국에서 있을 때 동부의 아이비리그 쪽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MIT 공대를 너무나 흠모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MIT를 목표로 인하공과대학을 설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급 인재 양성의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본보기인데 인하공과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6.25 전쟁 중인 52년에 하와이 교민들은 하와이 한인 기독학원 부지를 판 돈을 일부를 이승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학교는 독립운동 시기에 이승만이 세운 학교인데, 그래서 그 돈과 이승만이 그 돈을 보태서 미국의 MIT를 모방한 최고 수준의 공과대학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은 그 전통적으로 문과를 강조했던 그런 전통을 바꾸고 공업을 발전시켜 보려는 야심찬 의지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인하대 그 개교식에 학장에게 교기를 수여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변두리에서 개교식을 거행하는 인하공대 첫 학생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인하대가 어떠한 뜻인 줄 아십니까? 이거는 보면 인천, 그다음에 인천의 인자를 따고 하와이의 하자를 따서 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천의 MIT 공대를 만들자, 인천의 하와이 이렇게 해서 학교 이름을 인하대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걸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재학생들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승만 대통령은 군 엘리트를 비롯한 고급 인력의 양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군사 원조 계획에 따라 매년 1,000명 이상의 장교들이 미국에 파견되고 미국의 군사 기술과 조직 관리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에 따라 한국의 유능한 장교단과 기술진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한국 사회에 그 미국식 기획과 조직의 개념을 퍼뜨리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첨단 무기를 조작할 기술을 배우기 위해 미국에 파견된 기술 하사관만 해도 10,000명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60년대,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훌륭한 숙련공으로 기여할 인재들이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자금을 얻어 한국군 장교들이 대거 미국에 유학에 가는 그런 시절이었다. 그래서 이승만 통치기에 새로운 엘리트 형성이 있었던 돋보였던 것은 바로 이 군 엘리트 양성이고, 그다음에 그 6.25 전쟁을 거치면서 크게 성장하여 1954년에 65만 명의 병력에 정부 예산의 40%를 사용하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대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아냈는데, 그 소련과의 냉전에서 한국이 최전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가 당연하다는 것을 떳떳이 요구했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이게 약소국 가난한 나라 대통령이었지만 절대 뭐 강대국한테 읍소하거나 그러지 않고 당당한 요구를 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우리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안에도 전문 관료로 불리는 새로운 엘리트가 형성이 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일제 시대 관청이나 은행에서 그 말단 직원으로 경험을 쌓다가 그 일본 해방 후로 일본인들의 자리에 이어받은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도 미국의 단기 연수나 유학을 가서 미국식 기획 관리 제도를 배운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또 그들은 세계 경제의 동향을 이해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지식에 도달할 인재들이었다. 그래서 그 때문에 1959년 말에는 3개년 경제개혁안을 수립하기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통치하는 기간에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고, 그 시대의 엘리트를 대신할 새로운 엘리트, 미국식 교육을 받은 새로운 엘리트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제 시대의 이 그 관청이나 은행에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관리나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정책을 해주고, 특히 3개년 경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들을 바로 이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뭐 혹자는 또 왜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못했나는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그런 불신들이 있는데, 이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기본 시스템을 장착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오래 걸렸다는 거죠. 자, 교육의 기적이 바로 한강의 기적이다라는 것이 아마 이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의 토대가 바로 한강의 기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경제학자들은 이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왜 한국에서만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느냐? 해방 당시에도 한국 경제 수준은 아프리카 가나 수준인데, 뭐 지금 가나랑 우리나라랑은 대한민국과는 뭐 천지 차이인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한국만 비약적으로 발전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 50년을 통틀어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 1위를 대한민국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자들은 공통으로 교육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으로 인재를 길렀기에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강의 기적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동 작품이라고 우리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박정희가 눈에 보이는 공장, 수출품, 고속도로를 만들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승만이 길러냈기 때문이고, 그 공장을 지을 사람, 수출품을 만들어낼 사람, 고속도로를 건설할 사람들은 적어도 글자를 읽을 줄 알고 학교에서 단체 생활도 경험해보고 규율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박정희가 공장을 지을 때 일하러 온 사람들이 글자를 읽을 수 없어서 작업 규칙을 그림으로 그려가며 설명해야 했다면 과연 이 나라 경제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의문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으로 말미암아 단체 생활 개념이 없어 규율에 따르지 않았다면 새마을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에서 박정희가 끼친 공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덩샤오핑이나 러시아의 푸틴이 박정희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가 달성한 업적은 이승만의 토대를 마련했기에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인재들을 지휘하여 한강의 기적을 일궜고 그 인재들은 이승만의 교육 기적으로 길러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라는 기관차는 이승만이 만든 내일 위를 달린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교육의 기적이 바로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채호 선생은 정신상 국가로 이승만 이 교육혁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정신이 망하면 국가의 형식이 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 나라는 이미 망한 나라이며 국가의 정신만 망하지 아니하면 나라의 형식은 망하였을지라도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한 나라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국가의 정신이 그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신채호 선생의 정신상 국가에 대한 그 논설에서 피력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국가의 정신은 이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정신이 바로 교육을 통해서 정신이 새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